한국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연속 깜짝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15년 만에 2연속으로 내렸다라는 이야기인데 15년 만에 2연속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급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있었던 2008년 이후에 또 처음으로 있었던 2연속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피랑 코스닥은 외국인들 연이은 이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신저가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는 이미 내년 한국 증시는 중립으로 기존에 있었던 이 비중 확대는 이제 취소,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외국계 투자자가 한번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 다른 외국계 투자자들도 잇따라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내년 한국 증시가 이 올해 한국 증시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들의 이탈 비중을 보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쪽에 이탈하는 모습이 좀 강력해 보이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 빠져 있었던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겠지만 외국인들 물량들이 이미 떠나간 지 오래인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탈했었던 외국인들 물량이 다시 들어온다가 아니라 더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들어왔었던 그 물량들을 고스란히 또 개인 투자자들이 받은 모습이고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바닥이라고밖에 사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추가로 바닥을 더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금리 인하거든요. 이번 금리 인하를 2연속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는 3%대로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베이비 스텝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동결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금리 인하 때문에 환율이 미친 듯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금리가 미국 시장과 이제 대한민국 시장의 이 금리 차이만큼 환율이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미국이 잘 산다, 한국이 잘 산다는 디폴트 값이고 절대 값이고 금리 차이가 곧 환율 차이로 이어지는 게 대한민국 현재 상황이거든요. 1,400원대는 돌파를 할 것이다. 1,450원, 1,500원까지도 돌파를 예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앞서 대한민국 시장을 떠나야 된다. 중립 의견을 냈었던 이 골드만삭스가 환율은 1,450원까지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맞춘 만큼 외국계 투자자들이 환율 1,450원까지는 다시 한번 좀 진입하기를 꺼려하는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1,500원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500원을 간다라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는 위기거든요. 그래서 1,500원까지는 사실 뭐 쉽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하지만 1,450원까지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상방을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좀 하방을 열어놔야 되는 현재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최근에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이 관세 있죠. 이 관세를 결국은 달러로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리스크 플러스 달러화가 올라가게 되면 관세가 퍼센트로 붙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100달러에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25%, 25달러의 관세를 낸다라고 했을 때 환율이 올라가면 25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번 금리 인하가 앞으로의 경기 침체를 좀 유발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저금리 시장과 이 고금리 시장의 차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금리 시장과 고금리 시장 왜 이것 때문에 환율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 결국은 저금리 시장이다라는 뜻은 금리가 낮다라는 뜻이죠. 자,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 돈이 시장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돈을 한국 시장에다 넣어 놓으면 연이자 3%밖에 주지 않아요. 근데 이 고금리 시장인 미국에다 넣으면 기준금리가 4.5% 최근에 있었던 4.5%라고 가정을 하면 4.5%라는 또 연이자율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가만히 돈만 넣어놔도 1.5%의 연간 손실 차이가 나는 거죠. 미국 시장에 돈을 넣어놔야 그냥 아무런 외부 압력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은행에만 넣어놓으면 1.5%라는 수익이 미국 쪽에 넣어놨을 때 더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미국 은행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양적 긴축이었죠. 양적 완화는 시중에 돈을 푸는 건데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를 높게 책정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다시 돈을 맡겨. 이게 바로 양적 긴축 단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국 금리 인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경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 건데 이 금리 인하와 동시에 이 양 국가 간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더 벌어진 상태에서 환율은 더 벌어질 거예요. 12월 FOMC 굉장히 중요해진 현재 시점이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원화 가치보다 미국 시장에 넣기 위해서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원화 가치가 내려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가 봤을 때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인하 속도를 그럼 마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마냥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국 쪽에 금리 인하가 어쨌든 서서히 좀 시작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자, 우리나라가 먼저 기준금리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이게 좁아지길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내려왔을 때 양적 완화가 뭐라 그랬죠? 자, 은행에 있었던 돈이 시중에 풀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중에 풀린 이 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려면 그 당시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안 돼요. 성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경기 침체를 먼저 맞이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시중에 돈이 풀리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시장으로 이탈한 외국인들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국이 금리를 어느 정도 맞춰주기 전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 뭐 길면 내후년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굉장히 휘청휘청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향후 사업성이 뚜렷하지 못한 기업들은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도산하지 않더라도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목숨만 붙어있는 이런 기업들이 속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양 국가 간의 금리 차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 당분간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게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히 지금 뭐 해외 외국인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좀 판단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출금리 상향 조절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번 금리 인하가 지금 대한민국이 또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고 각 가계별로 이제 부채가 많다라는 뜻이죠. 이 가계부채가 많다가 끝이 아니라 이 가계대출 누가 해주냐는 거죠. 은행이 해줬잖아요. 근데 이 은행이 가계대출이 많으니까 회수가 안 돼요. 파산도 하고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자만 내고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죠. 자, 은행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원래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향 절대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이번 금리 인하와 함께 덧붙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GDP 성장률 전망치가 2.4%에서 2.2%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내년 성장률은 더 낮아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시기가 단순하게 뭐 이번 달, 다음 달이 아니라 1년, 2년도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금리 인하 쪽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거. 최근 중국이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이 어려워진 이유는 뭐냐면요. 혼자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이 환율 차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너 그렇게 따로 놀래? 미국이 확실하게 견제를 들어가니까 중국이 내수 시장만으로는 버티기가 어려워진 거고 특히나 외국 자본들이 중국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또 형상이 벌어졌죠. 자, 그럼 이 상황이 이 중국 쪽에서의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일본 시장이 장기간 이 니케이 지수가 바닥을 기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일본이 마음대로 금리를 올리지 못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금리 상승 시기는 굉장히 잘 버틴 나라다라고
평가를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금리 인하 시기는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금리 상승만 잘 버티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 시기도 잘 버텨야 되거든요. 성장률이 굉장히 절망적으로 나온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제조업이라든지 모든 수치들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10월달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다 전달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번 금리 인하에 이번 생산 지수, 소비 지수, 투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또 높게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사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가계부채와 또 연관이 있거든요. 바로 이 부동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부동산 값이 올라가잖아요. 단순하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게 대한민국 경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국은행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열풍이 과열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에 투자한 그 돈이 대출을 끌고 와서 만들어 놓은 돈이고 그 돈이 결국은 다시 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인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이 돈맥경화라고 하죠. 돈이 계속해서 돌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소비 지수 모든 지수가 안 좋게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나 대한민국 가계부채뿐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사들도 굉장히 또 위험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죠. 결국 이번 금리 인하는 부동산이 부른 이번 깜짝 금리 인하라고 감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건설사 같은 경우는 또 PF 문제가 또 굉장히 오래전부터 돼 있었는데 이번 롯데그룹을 비롯해서 이 PF를 상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PF가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채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 PF 상환과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이라는 부작용이 오히려 담보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PF가 뭐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금융기관과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건설사겠죠. 자, 금융기관한테 기업이 이렇게 우리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이 보고서를 사업성, 앞으로 현금 흐름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걸 판단을 하고 건설사 쪽에다가 돈을 지급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지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날 거야? 우리한테 돈을 빌려줘. 여기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심플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 건설사가 만들어 온 이 구조가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시공사와 시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공사는 브릿지론 PF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가지고 와요. 자, 그러면 이 가지고 온 브릿지론 PF가 시행사 쪽으로 넘어가면서 토지 매입과 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지급 보증을 못하게 되면 모든 프로젝트가 터지게 된다. 줄줄이 소세지로 터지게 된다. 이게 핵심인데 일단 마저 좀 빠르게 넘겨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인허가까지는 다 떨어졌고 여기서 분양과 착공이 돼야 상환을 합니다. 상환을 해서 이 본 PF가 이 브릿지론 PF. 자, 여기서 본 PF는 은행이 되겠고 브릿지론 PF는 이걸 전문적으로 빌리는 PF가 되거든요. 근데 이 PF의 보증을 누가 해준다고요? 시공사가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분양과 착공이 안 되면 모두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빚은 누가 떠안느냐? 이 시공사가 떠안습니다. 그 시공사가 태영건설. 최근에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었던 그 내용이 있고 최근에 또 롯데케미칼만 또 문제가 된다라고 하지만 롯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건설도 이 태영건설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2조 3천억 원의 펀드를 또 조성을 하면서 이거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해요. 롯데건설도 지금 터지기 일부 직전이다 라는 증거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정상적으로 건설이 진행이 됐다면 사실 투자가 되고 돈을 회수할 수 있었겠지만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투기성이 됐고 자, 아예 삽조차 못 든 EPF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일단 완공이 되고 분양이 돼야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계약금과 중도금이 모두가 들어가야 이제 공사비로 착공이 들어가는데 자, 계약금은 뭐였는데 중도금을 낼 때쯤 됐을 때 경기가 안 좋아져 버리니까 아예 삽조차 못 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약금을 투자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오롯이 손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됐다? 가계부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를 갚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시켰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으로 전부 다 지어진 현장은 분양을 위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걸 금리를 인하시켰다. 금리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쏠리기 마련이니까요. 기존에 있었던 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돈을 빌려서 부동산이나 주식 쪽에 내수 시장이 돌게 되니까 이 효과를 지금 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롯데케미칼에 좀 가려져 있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롯데건설과 케미칼은 또이또이라는 거예요. 롯데케미칼은 그나마 사업 전망 부진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향후 사업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아니면 시장 같은 부분들로 개선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이렇게 PF처럼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0% 도산으로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이 롯데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계 사위 기업이었었던 대한민국 대기업 중에 하나라도 망한다면 사실 뭐 일자리 영향도 있을 거고 대우가 이렇게 망했잖아요. 대우가 망했을 때 IMF가 터지고 IMF의 첫 신호가 바로 대우건설이 그리고 대우그룹이 망하면서였거든요. 내수 시장과 함께 일자리와 함께 실직자가 늘어나고 그 실직자는 또 실직자를 늘어나고 만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번 특단의 금리 인하 조치가 좀 나오지 않았느냐. 사실 이런 생각입니다. 내수는 그리고 급한 불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죽여버린 주식시장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지금 2연속이잖아요. 지난달 10월달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착공을 시작을 했었던 그리고 분양, 준공, 인허가는 상당히 많이 좀 늘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실제로 늘지 않았죠. 착공은 늘었고요. 분양도 늘었고요. 준공도 전달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 이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좋으나 싫으나 살기 위한 투기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한국은행이니까요. 어쨌든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이 외국인들의 이탈은 점점 더 가속화되거나 아니면 유입이 되지 않는다 자체만으로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유입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기준금리 속도를 우리가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거고 이 환율도 당연히 눈여겨봐야 될 거고 앞으로의 트럼프 어떠한 정책이 나오는지도 지금은 현금화를 시키고 현금화를 시킨 걸로 다음 슈퍼사이클을 도모하는 기회의 시기로 좀 삼아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슈퍼사이클이 오기 전에 최저점에서 다음 슈퍼사이클에 올라탄다. 이 기조로 좀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려면 사실 어떠한 기업들 어떠한 테마군 어떠한 업종들이 좀 유망한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게 다음 슈퍼사이클에 좀 대비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그마한 이벤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11,482분과 함께하는 요 주식 공부방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없을 거예요. 조그만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장을 좀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준비한 이벤트고요.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완료고요. 친절하게 요 입장 방법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영상을 또 굉장히 오래 쉬었고 여러분들을 또 인사드리지 않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방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자, 이 방에서 뭘 하냐면요. 실시간으로 주가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종목 이슈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입장 가능한 방입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어떠한 기업들, 섹터들 현재 시장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뭐 직장 생활을 한다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좀 종목,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유해드리는 방이다. 자, 그러면 네가 뭔데 이런 방을 좀 운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어, 이상한 회사 아니고요. 투자 자문사, 참투자 자문사 자문역 소속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 합격증입니다. 투자 자산 운용사로 합격증 번호 조회해 보시면 전부 다 나오고요. 정식적으로 협회에 등록돼 있는 자문역으로서 참투자 자문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주식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요 방에서 종목 브리핑이라든지 앞으로 산업 분석들 요런 것들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리포트 같은 것들도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요 플리토라는 기업을 또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흐름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영상에서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요 정보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주목할 만한 기업을 또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요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3거래일 연속도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 공유 이후에 또 좋은 흐름 또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어떤 뭐 뉴스 흐름 관련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면 여러분한테 공유를 드리고 어떠한 기업들 이 기업입니다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는 주식 공부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단타를 치세요 이런 개념의 방이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트럼프 시대에 맞춰서 최근에는 변압기 관련된 전기 시장 관련된 요 종목들 또 기업들 이렇게 자세하게 또 보고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렸었거든요. 단기적인 흐름을 가져가실 분들도 모두 다 들어오셔도 좋고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길게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 뭐냐라는 게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런 기업이 있구나. 이러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구나. 재무제표가 이렇구나.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좀 배워가실 수 있는 방이니까 꼭 한 번씩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침 저녁마다 아침 9시 그리고 시장 마감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장 전시황도 드리고요. 그리고 장 마감 시황도 이렇게 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좀 바쁘다 보면 시장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거 하나씩만 사실 읽어봐도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고 주요 뉴스가 어떤 게 있었고 주도 기업 섹터는 어떤 게 있었고 오늘은 어떠한 이슈들로 시장이 흘러가겠구나. 이런 거 하나씩만 읽어보셔도 하루 종일 시장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황 인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요거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구독자 인증 완료입니다. 구독자 인증을 제가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무분별하게 사실 들어오다 보면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혜택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 또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은 구독자분들이지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또 주식 유튜버로서 투자 자문사에 재직 중이긴 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 활성화 채널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점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1668-5284번입니다. 근데 요거는 수신 전용 번호예요. 뭐 스팸이나 이런 거 전혀 오지 않는 수신 전용 번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668-5284번으로 구독 인증 문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회신이 갈 때는 또 010 번호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 들어오셔서 어떠한 좀 전략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좀 시장을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매번 저는 좀 뒤따라 가느라 좀 항상 처진다. 사실 이 주식 손실이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또 추격 매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추격을 하고 싶지 않은데 뉴스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안 좋게 인식을 하는 거고,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좋게 인식해서 사는데, 그게 사실 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선점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식시장을 이겨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많이들 도움들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제가 또 조그만한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비슷한 사례 중에 또 안 보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보내주면, 링크 안 보내드리면 제가 채널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벤트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 좀 희망찬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최근 몇 달간 동안은 좀 우중충한 얘기만 좀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안 좋은 상황인데 좋다라고 감언이설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또 위한 거라고 좀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 저 박프로와 함께 잘 이겨내셔서 앞으로 또 주식시장 또 파이팅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